안녕하세요. K-프리덤 자산운용의 박정임입니다. 제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300회 가까이 지난 한 1년 반 정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피드백이 나쁘지는 않아서 상당히 좀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제 관점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새로운 관점, 다양한 관점을 듣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하나 남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AI 시대의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내일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난 한 1, 2년 동안 저희가 공부해온, 좀 관찰해온 반도체 산업의 좀 AI 시대를 맞이해서 생기고 있는 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좀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워낙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좀 감지하고 있는 큰 패러다임 변화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4개 패러다임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본격화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5가지 좀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이동하는 자본입니다. 첨단 패키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몇 년 동안 계속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팀이랑 같이 기업 방문도 다니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세미나들도 다니다 보면, 사실 한국에서 그 첨단 패키징으로의 자본의 이동을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첨단 패키징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만의 TSMC라는 파운드리이다 보니까, 그 생태계에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통해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후공정 생태계를 큰 그림으로 알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TSMC가 실적 발표 콜을 하던 중에 이제 파운드리 2.0이라는 거를 선언을 했습니다.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보면, 원래 이 시스템 반도체, 연산 반도체, 로직 반도체 여러 단어로 이제 불리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도,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도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들처럼 설계부터 생산을 다 하는 회사가 하는 종합 반도체 같은 구조였는데, 이제 TSMC를 창업하신 모리스 창 박사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조만 하는, 그래서 설계를 하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설계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제조만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서 생겨난 게 사실 파운드리라는 영역이죠. 그거를 만든 회사가 TSMC인 건데, 파운드리라는 정의를 썼던 회사가 몇십 년 만에 그거를 처음으로 재정의를 한 겁니다. 파운드리 2.0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첨단 패키징을 파운드리의 정의에 집어넣게 되죠. 원래 보통 패키징이라고 하면 그냥 칩을 이제 보호해주고, 또 그 칩이 어떤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서 다른 부품들과 정기적인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부가 가치는 아닌,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이제 오사드 업체들이라고 하는 곳에 아웃소싱을 시켰던 영역이죠. 그래서 실제 오사드 업체들의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15% 과거에 전후로 굉장히 낮은 부가가치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TSMC가 이제 내가 직접 가져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후공정의 영역을 고부가가치의 영역으로 만들면서, 근데 사실 이게 다 나오게 된 이유가 전공정에서 이제 점점 미세화가 되고 복잡해지고 하면서 막대한 자본이 투하되는, 전공정에 이제 사실 투자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막대한 자본 대비 내가 높은 수율로 뭔가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ROI가 사실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좀 창의적인 패키징을 통해서 이 혁신을 이어가자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건데, 이제 그 영역을 TSMC가 주도를 지금 현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TSMC 캐펙스가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한 400억 달러 정도 돼서 작년 대비 30-40% 증가한 수치인데, 그 안에서 첨단 패키징에 대한 부분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반도체를 그냥 사이클 산업으로만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제일 위에 단에 있는 회사들이 캐펙스 계획을 발표를 하면 처음에 뭐 전공정에 필요한 장비 회사들 주식을 산다던가 하고, 또 나중에는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율이 높아지고 했을 때 이런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회사들 주식을 산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플레이하려고 했던 게 이제 장기 투자 말고 사이클 플레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자본의 이동이 후공정으로 많이 가고 있고 성장 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이제 AI 시대에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인 시대가 된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검사와 테스팅 시장의 규모 증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검사와 테스팅 시장이 그렇게 발전된 시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한국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 이 AI 시대에 HBM이라는 것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D램이나 뭐 낸드나 굉장히 범용 반도체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단가가 낮고 수율이 높은 반도체였기 때문에 굳이 공정 중간에 나의 시간과 자본을 들여서 검사나 테스팅을 막 추가로 한다거나 강도 높게 한다거나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와 테스팅 시장은 전통적으로 이제 로직 반도체, TSMC 같은 회사가 전공정에서 그 강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먼지 같은 게 아무리 클린 룸이라고 하지만 작은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쌓이게 되면 뭐 파티클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미세화가 아닌 과거의 공정에서는 조금 무시하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굉장히 작은 파티클도 수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TSMC 같이 굉장히 선단 노드에 미세화된 공정을 하는 기업들은 고객사로부터 퀄을 받는 것과 실제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서 수율이 나오는 거는 좀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수율이 처음에는 되게 낮기 때문에 돈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공정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검사와 테스팅 공정을 통해서 수율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검사와 테스팅 시장은 그런 연산 반도체, 로직 반도체의 전공정에서 강도가 높았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 시장에서도 갑자기 HBM이라는 게 굉장히 큰 스케일로 상용화가 되면서, HBM은 사실 현존하는 어떤 광학 장비나 어떤 같은 뭐 검사 장비로 100% 전수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제 수율을 뭐 정확히 100% 수율을 알기도 어렵고 전수 검사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어쨌든 HBM에서 갑자기 그 메모리 시장에 별로 존재하지 않던 검사와 테스팅의 강도가 높아지는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HBM3 2단에서 뭐 HBM4 내년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HBM4E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술 로드맵을 따라가려다 보면 결국은 이 검사나 테스팅의 강도가 높지 않던 메모리 시장에서의 검사 테스팅 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산 반도체에서도 원래는 전공정 중심에서 강도가 높았다면,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에서 패키징에서 칩들을 옆으로 붙이고 위아래로 붙이고 패키징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하면서 후공정에서도, 연산 반도체 후공정에서도 그 강도가 검사나 테스팅의 강도가 높아지는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나 테스팅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제가 한 일본의 테스팅 장비 1등하는 회사의 실적 발표 콜드를 계속 팔로우를 하다 보면 작년 초에 그 회사가 메모리에서 테스팅 장비 시장이 뭐 한 2024년에 11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 갑자기 이제 HBM 때문에 생겨났어 그 시장이 이랬는데 작년 3분기인가 아무튼 하반기 실적 볼 때 17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또 22억 달러 규모 정도까지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사실은 너무나 새로운 영역들이 AI 시대의 반도체 내에서도 생겨나다 보니까 1등을 하는 기업들도 템이라 그러죠. 토탈 규모를,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검사와 테스팅 시장은 이제 반도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그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이고, 반도체 산업의 AI 시대 세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렐러번트한 부분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메모리 반도체가 개인적으로 이제 희망사항은 TSMC처럼 이제 TSMC는 사실 과거에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고 현금 창출 능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애플이 다음 세대 폰을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로직 반도체 선단 파운드리 회사들은 사실 경기가 안 좋아도 미래 제품을 고객사와 함께 논하면서 제조업이지만 제조업 같지 않은 그런 좀 경향을 보이는데, 메모리는 그렇지 않았죠. 메모리는 범용 메모리다 보니까 그냥 최종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하지가 않고 다양하더라도 사실은 내 제품은 거의 소품종 대량 생산인 그런 비즈니스여서 경기를 따라갔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또 과잉 재고가 과도하게 또 많이 주문이 왔다가 갑자기 경기가 꺾이면은 쌓인 재고들을 다운 사이클이 또 생겨나고, 이런 전형적인 좀 사이클 산업의 모습을 더 많이 보였었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물론 이 반도체 산업도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해서 제가 몇 년 후에도 계속 이럴 거야 라고 말하기는 되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조금은 TSMC 같은 그런 맞춤형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굉장히 초입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맞춤형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이 큰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거, 변동성이 없어지진 않겠죠. 범용 메모리 영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이런 큰 변동성이 아니라 조금은 예측 가능한 그 기업들의 좀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과거에는 변동성이 이랬다면 지금은 변동성이 좀 줄지만 또 평균적인 노멀라이즈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과거보다는 한 단계 높아진, 왜냐면 HBM이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프로덕트 로드맵을 가게 되면서 좀 그런 모습이 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주가가 확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또 걱정을 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HBM도 내년에 가격이 떨어지고 커머더타이즈 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일단 테크놀로지 산업에서 우리가 과거의 기술이, 사실 HBM3도 어떻게 보면 이미 과거의 기술이죠. 지금 현재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거의 기술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기업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많이 끝낸 어떤 장비들에서 나오는 기술이 가격이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고객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그 QA 파워가 더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가격의 하락을 가지고 주식을, 가격의 움직임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결정을 내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실 혁신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그래서 혁신이 지속되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그 가격의 하락보다 훨씬 더 큰 볼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시장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 이쿠빌리움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냐를 이제 사실은 저희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과거의 기술은 커머더타이즈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제 미래의 기술을 이 기업들이 정말 더 높은 부가가치로 계속해서 제조해내고 팔 수 있느냐 이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HBM의 로드맵은 계속해서 좀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기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범용 디램이 사실 되게 오랫동안 다운턴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업턴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 범용 디램의 캐파가 HBM으로 많이 전환이 된 상태에서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범용 디램 가격이 최근에 지금 2025년 9월 말 현재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범용 디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쓰이던 뭐 핸드폰이라던가 모바일이라던가 PC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AI 시대에 D램 컨텐츠 증가라는 구조적인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원래 D램을 6GB을 실었었죠. 근데 올해 17 나온 것도 보시면 12GB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PC나 모바일 같은 것들도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유닛 그로스가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과거 사이클의 업사이클보다 많지 않다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D램의 컨텐츠 증가가 상당히 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나 이런 것들 지난 2년 동안 별로 안 좋았고, 전체적인 완성차 판매량도 사실은 지난 1, 2년간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최종 그 자동차의 유닛 그로스는 크지 않지만 자동차당 탑재되는 이제 메모리나 스토리지 같은 것들의 컨텐트 그로스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범용 내에서도.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범용 디램이 과거에 AI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었는데, 지금 설계돼서 나오는 추론 칩들이나 혹은 HBM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칩들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범용 디램, 이제 저전력 디램이라던가 뭐 그래픽 디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다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용 디램의 AI 데이터 센터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도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메모리 3사에 어떤 완전히 신규 캐파가 들어오는 게 크게 의미 있게 있느냐라고 하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현재 이런 수요들을 감당할 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9월 24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그들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술 로드맵으로만 본다면 메모리의 수급은 좀 상당 기간 타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천재지변이던 뭐 외적인 정치적인 이슈던 뭐 이런 매크로적인 것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기술의 로드맵으로만 봤을 때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은 HBM이나 D램이나 범용 D램이나 HBM이나 상당히 좀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낸드로 왔을 때, 낸드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과잉 공급으로 손실을 많이 보던 산업이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낸드의 수요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고, 그런데 낸드를 잘 안 써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여기가 손실을 받고, 그래서 장비에 대한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다 보니까 좀 가성비가 좋지 않은 낸드들이 시장에 많이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이제 하드디스크, 되게 사양 산업이었던 하드디스크들을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회사들이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높고, 거의 사양 산업이었는데 지난 2년 정도 동안 돈을 이제 갑자기 많이 벌게 되는 심폐소생이 돼가지고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캐파 증설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굉장히 나빠져 있고, 현재 프라이어티는 재무 상태 개선에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낸드도 가져다 써야 됩니다. 근데 낸드가 작년에 그래도 낸드도 돈을 좀 벌면서 올해 장비 업그레이드를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낸드들도 좀 고사양의 좋은, 가성비 좋은 낸드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 저장 공간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HBM이 막대한 전력과 또 비싼 가격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낸드도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정보 저장을 넘어서서 캐시라고 하는, 실제로 이 D램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러니까 HBM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낸드들의 역할도 생기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다 합치면 사실은 뭐 메모리가 됐던 그러니까 D램이 됐던 낸드가 됐던, 저는 이 주요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과거랑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메모리의 그러니까 이 D램과 낸드 내에서도 이제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고객사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고객사가 뻔했잖아요. PC, 모바일,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뻔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고객사들의 니즈에 맞춰서 나의 그 D램과 낸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회사의 능력이 되는 시대가 메모리 산업도 된 것 같고, 또 동시에 범용 메모리 가격이 막 움직일 때 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격과 성능과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한 솔루션을 또 어떻게 취합해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능력인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HBM4E 시대가 되면, 지금은 이제 HBM도 사실 범용이죠. 규격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베이스 다이로 들어가는 로직 반도체가 지금은 범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4E부터는 거기도 고객의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본격적인 커스터마이즈 D램, HBM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메모리 산업의 그림은 지난 몇십 년간은 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어쨌든 산업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 로드맵으로만 봤을 때, 외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술 로드맵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그 메모리 산업의 수급에 대해서 시장보다는 지난 2년도 굉장히 좀 더 건설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AI 시대의 큰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저는 인터페이스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칩들 간의 접점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패러다임 변화, 이제 후공정으로 이동하는 자본, 그 다음에 검사와 테스팅 시장의 증가, 그리고 맞춤형 메모리 시대 등 시작, 이런 것들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바라보시게 되면, 저희 회사가 이제 오금로잖아요. 그래서 송파 나루역 옆에 있는데, 제가 GPT에 송파 나루역 근처에 맛집 10개를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GPT가 1000개의 데이터에서 10개를 추천하나, 10,000개 음식점에서 데이터에서 10개를 추천을 하나, 리스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제 만족감은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1000개의 데이터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거랑 10,000개에서 하는 거랑 전력의 사용량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전 세계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AI 시대에 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연산을 최소한의 데이터와 최소한의 전력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르게 어떻게 해내느냐라는 정답이 없는 그 함수를
이제 풀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맛집 이러면 되게 간단하지만 만약에 신약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조합으로 이걸 해야 되냐면 굉장히 다른 게임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사전에 정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분석을 하면서 맛집은 그냥 100개에서만 찾아도 돼, 뭐 신약은 몇 개의 조합에서 찾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정의를 해주려는 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는 거라면, 반도체 회사들은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풀려는 회사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칩들의 직접적인 접점, 칩들을 직접 붙이는 행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도 사실은 평범한 D램을 직접 붙이는 행위인 거고, 칩랩 패키징이라고 하는 TSMC가 하고 있는 이 첨단 패키징도 칩들을 직접 붙이는, 위아래로 붙여서 패키징을 하는 행위인 거고, 접점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이 중요해지는 거고, 접점이 증가하다 보니까 검사할 것도 테스팅할 것도 많아지는 거고,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접점의 증가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돈을 더 버는 회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설계 툴을 제공하는 EDA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전공정에만 거의 그 툴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후공정에도 필요하게 되고, IP 회사들 중에도 접점의 증가로 그냥 IP 사용량이 동일한 패키징 내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냥 범용 D램의 시절에는 메모리 회사들은, 저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그냥 99% 하드웨어 회사였다라면, 지금 접점이 증가해서 HBM에 대한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아진 시대에는 저는 그 수율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상당한 기술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좀 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영상에 다 담기는 너무 양이 많아져서 저희 회사에 문의 주시면은 항상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할 수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이 맞춤형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솔루션을 제공해 맞춤형인 것도 있지만, 이 HBM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는 범용이긴 한데 범용이 아닌 그 수율을 내는 거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저는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의 증가로 기존에는 하드웨어였던, 범용 하드웨어였던 회사들의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진, 근데 이거는 결국은 기업들이 계속 실적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낮아진 변동성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그 프리미엄을 인정을 하게 되겠지만, 저는 기술의 로드맵을 봤을 때 이 접점의 증가, 칩들 간의 직접적인 접점의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경쟁력도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의 증가가 네 번째 패러다임 변화이고, 다섯 번째 AI 시대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전력 반도체 이제 12V에서 48V로 이동하는 어떤 전압의 베이스의 이동, 이거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2년 전에도 막 나왔었어요. 근데 많이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전기차 중심으로 사실은 이 변화가 처음에는 조금 드라이브가 됐었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저희가 12V 전압을 중심으로 되게 많은 5V도 있고 48V도 여러 가지 볼트가 쓰이는데, 그래도 메인스트림은 지금 12V로 인류가 한 70년째 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에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량이 전장화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거, 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도 지금 반도체가 다 쓰이는데, 자동차 안에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우리 좌석에서 나오는 에어컨이나 난방 같은 것도 사실 1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이 안에, 자동차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전선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데 기능 중에는 조금은 더 높은 전력을 요하는 기능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압은 일정한데 전력의 사용량이 자동차 안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고, 그런데 전압은 고정돼 있으면 전류가 이제 많이 사용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항이 많아지고, 그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전선도 더 두꺼워져야 되고, 그러면 전선 무게도 많아지게 되고 비용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이 12V에서 48V로의 전환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이 지난 2년 동안 좀 별로 안 좋으면서 그 전장용 수요만으로는 이 12V에서 48V로의 전환을 그렇게 하면 전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난 2년간 막 또 성장을 한 게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12V 중심으로 가는 게 한계에 이제 다다르면서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되게 확실한 엄청나게 큰 수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많은 반도체 전반적인 설계들이 48V 기반으로 이제 점점 많이 나오게 되는 추이가 본격화되는 초창기에 있지 않나?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12V에서 그럼 왜 48V냐 이러면 저희가 공부한 바로는 보통 60, 70V 이하를 이제 안전한 레인지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보통 전압이 플러스 10 정도는 튈 수가 있다 보니까 48 정도가 되면 12V 대비 4배 증가하면서 전류의 사용량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베네핏이 있으면서 여기서 48V에서 10 정도 튀어도 안전한 전압이라고 하는 6, 70 이하에 유지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스위트 스팟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얘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된 이제 이런 뭐 전력 스위치 반도체들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다양한 부품들도 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장용만으로는 그 충분히 동기부여를 주기가 어려웠다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를 요구를 하면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수요가 지금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전장용 반도체 회사들이 전력용 반도체를 많이 준비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많이 최근에는 좀 접하실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SiC 반도체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간상 많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중국 업체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전장용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었고 다만 자동차 산업이 하향기를 좀 지난 2년간 하향 좀 그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렇게 본격화되지 못했는데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가 이제 좀 시작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맞닥뜨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력 반도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조방원이라 해서 막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캐펙스를 나의 자본을 되게 많이 태워야 되는데 매출 총이익률은 되게 낮은 그런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 골드러시 때 광산에 금 캐러 가는 광부들이라면 이런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옆에서 청바지 팔던 회사, 광부들한테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던 회사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막대한 자본을 태우는데 돈은 나중에 받는다거나 혹은 너무나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거나 하는 산업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옆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오히려 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전력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들 그게 전력 반도체 회사들이고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안에 담으려고 해가지고 사실 한 2회, 3회에 걸쳐서 해야 되는 세미나를 지금 좀 그래도 짧게 컴팩트하게 좀 담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그냥 인콰이리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종합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AI 시대 반도체 산업의 큰 패러다임 변화 저희가 관찰하는 현재 5가지는 이제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이동하는 자본, 검사와 테스팅 시장의 검사와 테스팅 강도 증가, 그리고 맞춤형 메모리 시장, 혹은 메모리의 이제 솔루션 제공, 과거랑은 다르게 메모리를 고객마다 맞춤화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의 전환. 그다음에 4번째가
칩들 간의 접점의 증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12V에서 48V로 이동하는 전력 그 시스템의 구조 전환,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K-프리덤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있는 인사이트들을 많이 읽어보셔도 되고, 저희 강연을 사무실에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